네, 여기 우리 감각기관하고 이 신경계에는 보시면 크게 제목이 자극과 반응이잖아요. 이 자극과 반응이라는 게 우리 몸에 주어지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우리 몸이 적절하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 이것도 자극이고, 나한테 보여지는 거, 그것도 빛으로 오는 자극이고, 또는 추위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이 자극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난 가만히 있지 않지. 예를 들면은 너무 밝아. 그럴 때는 내 눈의 동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너무 큰 소리가 나. 그러면 내 몸이 갑자기 이제 움직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배우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이 주 감각기관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그림 가지고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지금 자음 힌트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여기에 이 눈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가장 겉에 공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막은 하얗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럼 그 공막 앞에 일부분이 각막이라고 해가지고 투명하게 바뀌어 있어요. 그럼 이 투명하게 바뀌어 있는 이 각막에서 이 바로 뒤를 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동공이 있고 그 구멍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게 홍채예요. 자, 여기서 이제 홍채를 앞에서 본다면 이렇게 도너츠 같이 생겼어요. 도너츠 같이 생겨서 이 홍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동공이 조그매지는 거예요. 홍채가 줄어들면 동공이 커지면서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빛이 들어오면 우리 눈에서는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정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수정체가 빛을 한번 굴절시켜서 이렇게 정확하게 맺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 그 수정체를 가만히 냅두면 정확한 자리에 빛이 맺힐 수가 없어서 수정체를 붙들고 있는 게 여기 선모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선모체라고 있습니다. 선모체가 윽 하고 힘을 주잖아요. 그럼 선모체가 이제 수축을 하면서 수정체를 동그랗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선모체가 이완을 하면 수정체 자체도 이완이 되면서 이렇게 풀어집니다. 수정체가 길어져요. 그러면 동그란 거는 가까운 곳을 볼 때 도움이 되게끔 이 초점을 맞춰주고 이 길쭉한 거는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초점이 맞게끔 네, 조절이 되는 겁니다. 수정체 뒤쪽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사실은 유리체라고 하는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이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유지시켜주니까 이렇게 빛이 어느 곳에 도달을 하더라도 항상 같은 거리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게끔 예, 그런 어떤 어,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유리체 맨 뒤에 보면 이제 빛이 맺히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망막이라고 될 수 있는데 이 망막과 아까 공막 중간에는 맥락막이 있어요. 이 맥락막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멜라닌 색소가 잔뜩 들어있어서 이 눈안을 까맣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어둡게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세밀한 빛도 잘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뇌로 연결되는 부분이 이 뇌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 뇌신경 세포들이 있는 곳은 여기에서 시각세포가 있지 않아요. 이 시각세포가 있어야만 물질을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맹점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빛이 도달해도 상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훨씬 굉장히 시각세포가 많은 그 지역이 황반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황반이나 맹점은 다 어디에 있다? 이 망막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받은 어떤 신호들을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제 뇌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귀 속인데요. 귀는 귓바퀴를 통해서 소리를 모아주고 그 소리를 모아준다는 거는 이 공기의 진동이 이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고 이 공기의 진동이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까지 여기는 고막입니다. 떨리게 만들죠. 그리고 얇은 고막은 소리를 미세하게 잡긴 하지만 아주 그냥 크게 인식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귀 속 뼈가 증폭을 시켜줘, 소리를. 증폭이라는 게 뭐냐면 소리를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럼 그 증폭된 소리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여기 있는 달팽이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달팽이관 안에는 청각 세포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떨림을 인식할 수 있어. 그럼 그거를 가지고 청각신경이 전기신호로 바꿔서 뇌로 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소리의 전달에 뭔가 빠져있는 그 기관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귀인두관, 하나는 귀인두관이라고 해서 압력을 조절해 주는데 내 몸 안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그런 귀인두관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조절이 돼야만 고막이 파열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게 높은 산을 가잖아요. 그럼 외부 압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내부에 비해서 공기가 적잖아요. 그러면 고막이 이렇게 부풀 수가 있어요. 먹먹해짐을 느끼는 거죠. 심하면 파열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귀 인도관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떤 고리 모양이잖아요. 반고리관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친구다? 이 친구가 회전하는 것을 인지시켜줘. 회전. 그래서 이 속에 돌이 있대. 반고리관 안에. 그러면 돌이 이제 굴러다니면서 얘가 회전하고 있다는 걸 인식한다는 거지. 그 아래는 전정기관이라고 해서 살짝 물이 채워져 있대요, 액체가. 그래서 액체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이라도 기울면 이렇게 액체가 같이 기울잖아요? 그쵸? 그래, 기울어들면서 이 물체, 우리 몸이 기울어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소리와는 관련이 없지, 분명히. 하지만 귀 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 눈 같은 경우 성립 경로가 아까 그 다음에 각막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동공이 있죠. 아, 동공 전에 조금 더 중요한 게 이제 동공 다음에 수정체라고 할게요. 수정체를 통과를 하죠. 이 수정체가 이제 빛을 모아준 게 망막이 시각세포에 도달하면 신경으로 바뀌어서 대뇌로 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밝을 때 굉장히 주변이 밝다. 그럼 아까 홍채 기억나시죠? 홍채가 늘어나면서 동공이 작아지죠. 홍채가 좀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여. 그럴 때는 홍채를 줄여야 돼. 그래서 동공을 키웁니다. 아까 이렇게 원근 조절할 때도 수정체가 동그래졌다가 길쭉해졌다 할 수 있는데 이때 요 선모체가 어떻게 된다? 선모체 자체도 수축을 해서 힘을 빡 주면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는 얘기죠. 자, 이 눈의 이상과 교정은 문제를 풀 때 같이 이야기할 거고, 두 번째 청각은 아까 소리 웨이도 통과해서 고막 가는 거 기억나시죠? 귓속뼈에서 달팽이관으로 가야 됩니다. 이 달팽이관 안에 청각세포가 신경으로 바꿔서 대뇌로. 청각세포까지는 일단 실제 공기의 떨림, 여기도 시각세포까지는 빛이 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다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귀에는 평형 감각도 있더라. 뭐죠? 네, 이게 반고리관이었죠. 반고리관이라는 평형 감각도 있었다. 후각 미각은 보시면 재미있는 감각인데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면 이 후각이 코에 어떤 후각 상피에 있거든요. 상피라고 하면 가장 겉에 있는 어떤 세포들이에요. 겉에 얘가 아주 최근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냄새를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공항에 외국인들이 오면 그 공항에서 사람들이 먼저 느끼는 게 마늘, 김치 이런 냄새.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즐겁게 놀다 가잖아요. 네. 잊혀진 거죠. 필요해집니다. 네. 우리가 다른 친구 집에 가도 처음에는 약간 생소한 냄새가 났다가 바로 거기에 적응을 하죠. 그래서 네, 후각은 이렇게 쉽게 예민하지만 쉽게 피로해진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고 맛은요, 단짠 신쓴 감칠맛이 있어요. 이 감칠맛이 약간 뭐랄까 고소하다 아니면 뭔가 조금 맛을 살린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일단 알아두세요. 매운맛. 이거는 맛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통점입니다. 통점. 네. 그럼 피부 감각 중에 하나예요. 떫은 맛도 압점입니다. 네. 걔네들은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짠, 신쓴, 감칠맛. 냄새는 5가지가 있지 않아요? 냄새는 5가지 있다 이러면 안 돼. 맛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맛이 5가지입니다. 5가지 맛, 오맛, 오맛. 네. 그리고 여기 순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통합, 촉, 냉, 온 순서대로 이 감각점이 많아요. 우리 몸에는 감각점들이 골고루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적게 모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냉점과 온점, 이 온도를 느끼는 것인데 온도는 상대적으로 느끼지 절대적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자, 뉴런으로 한번 가볼 건데, 이 뉴런에서는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세 가지 뉴런이 나와 있는데, 뉴런은 신경세포예요. 세포인데, 이 세포 모양이 이렇게 특별하게 생겨 있어. 보시면 여기에 별같이 생긴 게 신경세포체라고 해요. 그 안에 핵이 있고요. 이 핵과 신경세포체를 둘러싸고 있는 게 이게 가지돌기예요. 그리고 이쪽에 길게 사슬같이 있는 게 축삭돌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연합뉴런이나 운동뉴런, 감각뉴런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감각기관이 있었죠. 코, 눈, 귀 이런 거. 그 감각기관에서 신경세포 그 뭐죠? 감각세포들 말고 신경 다발이라고 제가 막 이야기했었잖아요. 전기신호를 보내는 곳. 그게 얘네들이에요. 감각뉴런. 감각뉴런이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이 뇌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연합뉴런이 모여서 뇌와 척수가 되는데 이 연합뉴런들이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럼 그 명령을 다시 운동뉴런을 통해서 어떤 근육으로, 운동기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가 항상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감각뉴런, 운동뉴런은 대략 그렇게 말초신경계라고 해서 얘네들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연합뉴런이 차지하고 있는 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뇌는 대뇌, 여기는 간뇌, 여기는 중간뇌라고 해요. 대간절 연소야 하거든요. 자, 여기 연수도 뇌예요. 뇌라는 말을 안 하지만. 근데 이 척수는 뇌는 아니에요. 뇌는 아니에요. 뇌에 넣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을 다 통틀어서는 중추신경계라고는 같이 불러요. 왜냐면 약간 뇌랑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부릅니다. 대뇌 하면은 판단 같은 거, 기억 같은 거 하고, 간뇌 그러면 이 친구가 이 몸에 이 뇌에서 가장 중간에 있잖아요. 이 친구 되게 중요한데 여기 우리 몸의 체온이나 아니면은 체액의 농도, 체액의 농도라는 건 혈액이 너무 달달하거나 막 하면 적혈구가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간뇌는 여기 보면 이렇게 사람 얼굴이 요 아래 있다고 보면 눈하고 가깝거든요. 그쵸. 이 눈의 반응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동공반사가 일어나요. 손에는 귀하고 가깝죠. 그래서 아까 귀에서 평형감각 유지하는 거 있었잖아요. 운동에 대해서 평형감각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판단을 해줘. 그리고 연수는 얼굴에서 일어나는 어떤 재채기 같은 거, 눈물, 콧물 이런 거를 이 친구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재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척수부터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냥 이 척수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이제 신경계가 다 연결되게 도와주는 거거든? 목 아래부터. 그래서 이 척수가 하는 일이 이 우리 대뇌에서 판단한 것을 그 운동기관으로 보내기 전에 다 이 척수를 통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척수가 척추뼈 안에 있는데 척추가 잘못되면 척수도 망가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온몸에 하반신 마비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척수는 무릎 반사 같은 어떤 무의식적인 반사 같은 걸 일으킬 때 얘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뉴런 자체, 기본이 이제 뉴런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뉴런들이 연합 뉴런이 모여 있는 게 이제 중추신경계가 되는데 중추신경계가 누구다? 뇌와 척수다. 그리고 우리 말초신경계는 아까 말했던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있는데 이 운동신경을 또 둘로 나눠서 체성과 자율신경으로 나눠요. 자율은 또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누는데 교감은 굉장히 위급할 때 얘가 좀 활발해지고 얘는 평소에 안정적일 때 그냥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예로 들어서 심장을 막 빨리 뛰게 하거나 호흡이 가빠지게 하거나 하는 거 이 친구가 활발할 때 그렇고요. 얘는 소화가 굉장히 잘 되게 해주는 거 이 친구가 활발할 때 그렇습니다. 자, 아까 뭔가 의식적으로 반응할 때는 대뇌가 판단을 해주는 거고 그 중추라는 건 판단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반사는 척수, 연수, 중간뇌가 중추가 되는데 아까 재채기 있었죠. 이 재채기가 사실 우리 대뇌가 판단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 의식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중간내에서 동봉반사 일어나죠? 이것도 기절한 사람도 다 일어나요. 다만 중간내가 죽어있다, 뇌사 상태다. 그러면 아무리 숨을 쉬고 있어도 동봉반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척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뭔가 무릎 반사 이야기 살짝 했는데 무릎 아래쪽을 치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리가 들어 올려지는 그런 어떤 기저작용이고 또 하나는 그거 있어요. 굉장히 뾰족한 거. 뾰족한 것을 살짝 닿았다. 그럴 때 몸이 확 움츠러듭니다. 또는 뜨거운 거. 그런 것들의 무조건 반사가 척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호르몬이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번 단원이 자극이잖아요. 우리가 자극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 몸의 온도 변화도 자극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호르몬이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자, 아, 예, 이거를, 이걸로 보자면 여기에 있는 지금 요 모양들이 바로 호르몬이 나오는 그 내분비샘들이거든요. 내분비샘이 호르몬이 나오는 곳인데 그 내분비샘의 종류들이 여러 개예요. 처음에는 이 뇌하수체라고 해가지고 간뇌 쪽에 있는 내분비샘인데 이 뇌하수체는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요. 생장하는 거, 그죠? 자라야 될 때, 그리고 갑상샘 자극은 갑상샘이 바로 아래에 있는데 얘를 자극시켜주는 친구야. 얘를 자극시켜줘야 얘가 티록신이 나오고 티록신이 나와야 세포 호흡이 활발해져. 호흡이 활발해지면 우리 몸 안에 필요한 에너지를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게 해요. 그리고 이 항이뇨는 우리 몸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갈 때가 있잖아요. 오줌을 통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얘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해가지고 얼마나 재흡수를 할지 그냥 내보낼지를 결정해 줍니다. 부신 이 콩팥 위에 모자처럼 쓰여 있는데 얘가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곳이에요.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해요. 이자, 이자 유명하잖아요. 췌장이라고도 하죠. 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어떤 호르몬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때그때 달라. 당이 너무 많다. 그럼 인슐린이 나와서 당을 줄여주는 방향. 우리 몸에 당이 너무 적다. 그럼 글루카곤이 나와서 당을 늘려주는 방향입니다. 마지막 정소와 난소가 당연히 한 몸에 있지 않죠? 남자는 정소, 여자는 난소가 있는데 이것들이 있어야 어떻게 된다? 2차 성징이 나타나죠. 테스토스테론이 아니고 테론, 에스트로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런 호르몬들을 우리가 알아보았고, 이 호르몬에서 보통 이런 일들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혈당량 조절, 아까 체온, 뭐, 체액의 농도 그거 조절해주는 친구가, 예, 있었죠? 네, 그게 이제 간뇌가 그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간뇌가 이제 명령을 보내서 그 내분비샘에서 이렇게 뭐, 인슐린이 나오거나 또는 뭐 이런 체온을 조절하거나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기저작용을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얘가 만약에 정상 체온인데 체온이 떨어지면 간내가 이제 인식을 하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신경계하고 호르몬을 다 배웠잖아요. 이쪽 빨간 라인은 신경계를 통해서 이쪽은 호르몬을 통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호르몬이라는 건 뭐냐면 내분비샘에서 나오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표적 기관이 있어. 그 물질이 가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춥잖아. 추우니까 여기에서 그 뇌하수체한테 가가지고 갑상샘을 좀 자극시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나오게 해줘. 자극 호르몬. 그럼 그 갑상샘이 자극이 돼. 그럼 갑상샘이 자극이 되면 어떻게 된다? 갑상샘이 티록신을 내보내. 이 티록신은 그럼 온몸의 세포로 가가지고 뭘 하냐면 온몸의 세포에서 자, 세포 호흡을 활발하게 늘려. 그럼 어떻게 된다? 결론은 열 발생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신경계를 통해서는 막 근육이 떨리게 만들어. 얘도 그럼 열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방법은 그 피부 근처, 그러니까 표면 그 상피라고 하죠. 상피 근처에
그 혈관들을요, 굉장히 수축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이 된다는 거는 사실 사람한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혈액이 잘 흘러야 되잖아요. 하지만 너무 추우니까 혈관을 수축시켜서 이 피부 표면으로 나갈 열을 나가지 않게 열 방출을 줄이는 거예요. 열이 바깥으로 안 나가게. 발생은 늘리고 방출해서 나가지 않게 하는 거죠. 너무 과학적이죠. 과학이니까, 네. 그리고 이 체온이 만약에 올라갔다. 그럼 똑같이 반대가 어떻게 한다? 반대로 혈관을 확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추울 때는 얼굴이 창백해지지만 더울 때는 얼굴이 뻘개지죠. 네. 혈관 확장이 되면서 열을 굉장히 방출을 많이 시키는 거죠. 열 방출을 늘려서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항상성. 뭐예요? 얘가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기저작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경계와 호르몬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